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에 대선에 직접 도전을 하셔서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홍준표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경선 때. 네. 이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4.5등 된 것 같아요. 4.5등. 원희룡 후보가 치고 올라올 줄 몰랐어. 저는 황교안하고 이 최재형만 의식을 했는데 원희룡이 막판에 올라가서 뭐 제가 보기에 큰 차이 없었었는데 하여간 제가 아마 쳤어요. 그 원희룡 후보가 올라간 것이 대장동 1타 강사.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대장동 하면은 원희룡보다는 안상수 후보가 더 잘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인천시장을 하면서 송도 신도시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약점, 허점을 찌르는 데는 안상수 후보가 직역수가 아닌가 싶은데 원희룡 후보가 워낙 말솜씨가 뛰어나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제 제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문제 제기 제일 먼저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권순일이하고 재판 거래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했다고 그러고 또 이것은 그 이재명이가 설계하고 결제도 하고 또 사업 설명회도 한 것을 제가 사진도 가지고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쭉 해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지나서 원희룡 후보가 아주 정확하게 잘 공부를 해가지고 딱 칠판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있더라고. 나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거를 이재명이 잘못된 거다라고 호통을 쳤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도 대장동 때문에 많이 뜨고 그래가지고 SNS 공간에서 2040들한테 그 여러 가지 통계 지수가 좋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트렌드라든지 요즘에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이런 다음이나 이런데 공간에서 굉장히 2040들한테 열기를 얻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이 4강이 됐으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대장동 의혹은 캐기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또 아마 이 홍준표 캠프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실 게 아마 대장동 이거 캐는 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장동 몸통 이재명 맞나요? 몸통 이재명이죠. 본인이 우선 이게 문제가 벌써 꽤 된,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되니까, 이거 내가 다 설계하고 단군 이래에 가장 잘된 사업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출마까지 하게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팩트로 보면 그 유동규라는 사람을 사장 대행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먼저 있던 사장을 그냥 강제로 그만두게 시키고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황 사장이라고. 그래서 이 유동규를 통해서 설계를 시키고 유동규가 저 대장동이 끝난 다음에 잠깐 그만뒀다가 이제 나중에 경기도의 이건 이제 사실 성남시라는 데 조그만 데예요. 우리가 인천광역시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와 같은 스테이터스고 성남시라는 거는 그냥 여기 종로구나 마포구나 이런 데 공무원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천시 공무원은 몇 명이죠? 우리는 한 15,000명 되는데 거기 5,000명 안 돼. 그래 5,000이라고 뻥치는 거야. 뻥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여 년 전서부터 유동규를 잘 알고 지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형하고도 싸울 때 저 작고시지 않았어요. 맨날 그 형하고 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왜 그 유동규 같은 사람이랑 지내면서 그렇게 하느냐 시정을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형을 내치고 오히려 유동규를 끼고 다니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렇죠. 그래놓고 이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인허가를 본인이 해놓고 무슨 유동규가 지 맘대로 이러는 게 엄청난 이익이나 특혜가 나는 것을 어떻게 유동규가 혼자 해요? 그리고 자주 만나지도 않는 것처럼 하는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시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내가 보기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만나서 상의하고 예. 지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인천 송도 신도시 설계자는 누구였죠? 안상수지. 그렇죠. 그 인천대교 설계자도 안상수지네. 그러면은 이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이지. 이재명 시장이죠. 아,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어. 설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설계를 분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큰 틀에 설계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반부 설계는 유동규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성남 도계공이 이제 50%의 지분을 가져요. 예, 예. 성남의 뜰인가요? 네, 성남의 떨은 거기 성남의 떨은 전체 시행사고 시행사의 50%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렇지. 그러니까 네, 유동규가.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에다가 네. 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50% 투자하는데 그렇죠. 이런 투자는 다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민의 재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보통은 10%씩 투자하고 빠지는 건데 예. 인센티브를 주고 이거는 그냥 50%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민들한테 그 땅을 뺏은 거 아니에요. 평당 600만 원 하는 걸 300만 원에 빼든가 소위 그렇죠. 수용을 하는 거야. 예. 이것을 그 성남 도계공이 주식이 50%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 예. 이렇게 수용을 해서 땅을 싸게 주민들한테 뺏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또 분양은 또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제 법도 이제 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한 모양인데 네. 그게 이제 배임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5% 그러니까 7%야. 이제 성남이들이 50억인데 네. 이 개인들이 5천만 원씩 7명이 3억 5천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7%인데 7%. 이 사람들이 4천억을 먹은 거예요. 네. 3억 5천을 대고 4천억을 네. 먹은 거야. 이런 노하우는 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거죠. 그 부분은 일단 배임이 되겠죠. 배임이 배임이고 되고. 그것은 또 배임뿐 아니고 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금 부동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아파트 값이 2배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살점을 떼가는 거야. 네. 생활의 기반을 빼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거든. 네. 강도. 뭐 칼들은 강도지. 강도나 네. 다름없이 국민들의 돈을 뺏어간 사람이지. 이거는 뭐 점잖게 무슨 부동산 투기라고 하기도 어려워. 네. 이것을 주모해 놓고 나는 그러면 저 정도 나왔으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 그러고 사과하고 후보도 사퇴하고 네. 경기도지사나 네. 하든지 말든지 네. 마무리를. 네. 아니 이거 도대체 뻔뻔스럽게 이거를 그냥 어디다가 이 토건 세력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 내가 그래서 어저께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 네. 그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이름도 벌써 잊어버렸네. 곽상도였잖아. 곽상도한테 네, 50억을 이제 50억 줬다고 그래서 네. 이게 곽상도를 비롯한 우리 주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야. 얘기를 참나 하고 있죠. 기가 막혀서. 이거는 또 50억도 물론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이건 개평 준 거거든. 저희들이 4천억 이익 나는데 예, 50억, 예.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예, 개평 준 거라고. 내가 그래서 누구랑 이제 그쪽 민주당 의원하고 내가 논쟁을 하는데 저 KBS에 나가서 내가 그랬지. 이거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더라고. 당신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4천억이 돈이 어디 갔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네. 4천억. 네. 이 지금 1년도 안 됐어. 이거 4천억을 배당한 지가 1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로 4천억이 어디 갔는지 어디로 내가 갔을 볼 것 때는 같아요? 전부 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네. 그렇잖아요. 거기 자기네도 30명이 있었다 그러고 이재명이 또 하천대유에 있던 건순일도 있고. 이재명이 재판에 봐준 사람 예, 그런 사람 변호사가 한 50명 돼 우리가 그렇죠. 듣는 거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거야. 네.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과 예를 들어서 거기도 좋은 사람 많잖아요. 이낙연이고 정세균이고 이런 훌륭한 사람 놔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인생도 아주 정말 밑바닥처럼 사는 사람인데 무슨 뭐 형수한테 욕하는 걸 보나 무슨 검사 사칭하고 돌아다닌 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인격적으로 대통령까지는 안 될 사람인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 밀어 올렸다? 나는 여기서 요즘 뭐 돈 주면 미안하지만 여론조사도 조작할 수 있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후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내놓으라 이거야 나한테. 4천억의 행방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지금도 뭐 괜히 무슨 누구 시의원들 시의장한테 20억 30억 준 거 누구한테 5억 준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4천억이 어디로 써여졌느냐. 이게 알다시피 지난 4월 1일 날쯤에 그 FIU라는 데에서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경찰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 분석에서. 그런데 그냥 놔두고 연태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위에서부터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김만배가 이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영장 기각됐죠. 너무 급하게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렇죠. 문재인이 나는,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그것도 난 작전이라고 봐요. 그것도 작전이다. 작전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총장이 네.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그거 신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팩트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 예. 그 성남시라는 데가 쬐끄만 데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17개 시도도 아니고 그래도 검찰 이 총장까지 대상이 되고 차관급 다 지내고 그런 사람이 어디고 쬐끄만 기초다 종로구의 고문 변호사나 마찬가지야. 네,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건 팩트고, 그 고문 변호사는 팩트고 이런 식으로 다 걸려 있는 거야. 이게 민주당 세력이 죄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려고 대통령은 고심 그때 그럼 해라. 왜냐면 특검을 하자고 그러니까 특검을 막아야 되거든. 해놓고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덮느라고 막 무지하게 고생을 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드루킹 때 그랬거든. 그걸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드루킹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게 문제돼서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이게 청와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덮고 있는 걸 우리가 특검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죄를 질 때도 잘못했지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봐서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도 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덮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는데 이제 기소를 이 구속영장을 할 때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빨리 이거 했다. 나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잘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이제 이거를 또 기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럼 죄가 좀 없나?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몇 녀석만 이제 꼬리 자르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거의 틀림없고. 따라서 지금 두 가지를 해야지 대통령이 의심을 안 받아. 첫째, 특검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이것을 열흘 정도 이내면은 4천억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 수 있어.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발표를 해야 돼. 4천억이 좀 어디 갔다. 누구 손에 있다. 지금도 어저께 얼핏 보니까 750억이 뇌물인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없어.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만배를 구속시켜서 얘가 입을 이거 벌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좀 약간 뭐 잠깐 욕먹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또 한 일주일이면 잊어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 떠들지 않으면 그래서 나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잊어버리거든. 그렇지. 그게 뭔지 무슨 얘기했나 이런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잊어버리거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부동산 투기 지금 그쪽 당에 요전에 그 국회의원 그 구속된 사람 있죠. 민주당. 그 사람도 부동산 투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투기에 눈이 벌게 있어. 그 김의겸인가도 왜 부동산 투기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흑석도사. 흑석도사. 그리고 대체로 부동산 투기야. 여기 지금 송영길이고 뭐고 다들 걸려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정치권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를 국민들이 이런 세력들을 빨리 퇴출을 안 시키면 영원히 자기 집 못 갖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상관없어. 난 이제 뭐 이미 살 만큼 살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그 대통령 후보까지 밀어올리느니. 근데 내가 요전에 보니까 그래도 양식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민주당 할 때 보니까 이게 62대 28. 그 좌파, 자기네들 지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28이야. 28 나왔죠. 62.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끼리 뭐 당원 당규해서 뭐 이거를 결과를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잘 안 될 걸. 잘 안 될 겁니다. 4천억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만배 그러니까 정형하게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 1,000억 이상의 배당을 받았는데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 그게?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그분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5살이나 어리고. 그럼. 서로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그럼. 그러고 김만배가 바로 작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4.15 직전인가요? 470억인가 얼마를 현금으로 빼간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이 어디로 갔겠어? 어디로 갔는지를 추궁을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그냥 갖다 그 옛날처럼 그냥 국정 막
이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예, 시장님께서는 이제 인천시정도 많이 하셨지만 또 국회의원 활동도 하시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읽으시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게 작전이다. 영장 기각도 작전이고 문정권이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빨리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되는데 혹시 그런 차원 말고 이것이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후보 교체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빨리 이재명을 쳐내라 이 의미로는 안 읽히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후보를 바꾼 예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없죠. 뭐 교체에는 나온 적은 있지만. 나온 적 있죠. 그때 이회창 이회창, 노무현 중간에 뭐 인기가 한 10%대로 떨어지니까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 어차피 갈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옥중 출마도 가능하거든. 이게 사법 처리를 하는 게 이제 한계. 그거 가지고 이제 이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신모 원료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당장 좀 덮어보자 이런 것이고 만약에 하다가 혹시 이게 뭐 악화가 되거나 그러면 기소되거나 하면은 그렇죠.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겠죠. 기소되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걱정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홍준표를 지지를 하고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마 저기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로보콜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저기서 연락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야권을 대신해서 이제 정권 교체 희망을 준 부분이 우리들도 다 그 평가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초기에 대세론을 해가지고 당의 어떤 그 선거 국면에서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에 관련되는 분들이나 야권 분들이 이제 한 뭐 60, 70%, 70, 80%가 사실 그쪽에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노정되는 게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이 저렇게 이제 범죄자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기를 우리 후보를 이제 이따 기소를 하든지 무슨 이런 걸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타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00을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를 잘못해도 이걸 물타기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지금도 그 과구현 그 해놓고는 그냥 이쪽으로 다 떠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으면은 여기 뭐 혹은 뭐 이 윤석열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고발 사주 같은 건 현재 문제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둘이 팩트가 아니면 쟤네들이 여기 갖다 덮어 씌워 가지고 무슨 뭐 공작을 해서 무슨 뭐 기소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는 비기는 거야. 야, 너희들도 기소했어. 이재명이나 언니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공격이 날카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돼. 윤석열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재명 물타기에 이용이 될 소재거리가 있는 거예요. 소재거리가 있는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5년 전에 이미 한번 검증이 됐고 주변 얘기는 없잖아요. 홍준표 무슨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무슨 마누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 괜찮은 거야. 일단은 그런 데서 차별화가 완전히 돼버려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윤 후보가 이제 좀 아무래도 뭐 저는 선거 10번이나 치르고 뭐 이제 25년 뭐 6년 됐고 대통령 선거에도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보가 사실 좀 어떤 때 보면 약간 실수를 하는 수가 있거든. 근데 너무 잦아. 사실. 그건 이제 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그 음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훌륭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당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다음에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나이 아직 뭐 그렇죠. 그러고 이제 좋은 경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그 정도의 그 능력 가지고는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어. 이재명이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틀러 때 누굽니까? 괴벨이라고 있어 괴벨스라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실처럼 되는 것이다. 근데 바로 그 일을 직접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 사실 지금 속고 있는데 과연 이 TV 토론을 뭐 수백 번을 할 텐데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생 결단이거든. 뭐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가서 그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좋은 뜻에서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예측인데 안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반면에 홍준표는 그거는 또 곧잘해. 능수능란하게 이재명이 정도는 그냥 저렇게 참 이렇게 얼마든지 잘 이끌어 나가서 나중에 본선에서 맞토론 했을 경우에 맞토론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아니면 홍준표 대 이재명 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대의원님들께서도 민심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앞선다 것 홍준표 같아요.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당원 투표에서는 아직도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네, 여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당원들은 아직 그런 정보가 좀 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원체 그 동안에 대세가 우리 윤석열 후보로 돼 있어서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보이나요? 많이 이제 또 우리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 야권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서로 연락들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홍준표 그 캠프 쪽에 그런 것은 지금 저도 좀 느끼고 있고 저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특히 지금 안상수 그 전 시장님께서 그 홍준표 캠프로 가신 이런 것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은 이재명의 물타기 소재가 있다. 그리고 실수가 너무 잦다. 그래서 이재명을 당하기 어렵다. 이런 그 기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낮기 때문에 정권 탈환을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여론조사 비율이 상당히 일반 국민에서 높다 하셨는데 역선택 이야기가 있거든요. 역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 28% 정도가 홍준표를 지지를 하는데 야권 후보 적합도가 아니고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이 끼어들었을 때, 지금은 이낙연은 없지만은, 그때는 1%대로 내려갔거든요. 민주당 지지자가 지지하는 비율이. 그 역선택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역선택이었다면은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우선 그 말씀하시기 전에 본선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보통 50%가 넘고 이대로가 좋다는 게 3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격차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되고 이재명이 이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몸통인 것으로 자꾸 국민들이 알아가니까 이제 그 본선에 가선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봐야 되고 홍 후보의 경우는 아까 이제 윤 후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는 투영이 안 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을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 지금 이 역선택이라는 것도 뭐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실제로 호남 같은 데서 우리가 짚어보는 경우도 중소상인들이라든지 혹은 기독교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는 뭐 당이고 이재명이고 싫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뭐 다소간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적인 판세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다 하는 거고 역시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두 가지 요소 실수가 없다는 거라든지 혹은 상대방 공작에서 어떤 노출이 돼서 위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다면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돼도 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그랬어. 우리 어디서 인터뷰하면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점잖게 얘기한 거지. 집단 최면이다. 근데 왜 그런지를 나는 뭐 나대로는 뭐 알지만 그건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동산 투기고 집값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는데 부동산 투기에 말하자면 몸통처럼 돼 있는 사람을 다 나와요. 저거 나중에 특검을 하거나 우리 정권 바뀌면 다 나오지. 돈이 어디로 흘러간 걸 왜 몰라. 그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역선택하려고 그전에 여론조사에서 막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중도층이 실제로 이재명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역선택 때문에 홍준표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순선택을 하는 것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들이 조사한 거에는 이낙연 지지였던 사람의 35%가는 절대로 이재명을 못 찍겠다고 현재 나오는데
역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예. 호남 분들이 지지하는 것을 역선택했다고 강변하고 그래가지고야 우리가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정권을 숙권해야 될 정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단 지금 말씀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때 지지하고 이랬다가 당연히 우리 편이 좋아져서 그게 이제 중도층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대개는 선거 전략이 양쪽 소위 좌파 우파가 30대 30인데 40%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40% 중에 있는 거거든. 이거를 딱 내가 역선택을 해서 홍준표가 돼서 나중에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기다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가 이제 표본이 3,000명이에요. 1,500만 명씩, 1,500명씩 두 개 여론기관에서거든. 그럼 3,000명이 이제 나중에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4,300만 중에서 3,000명이야. 13,000대 1이야. 13,000대 1 사람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는 조직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다고도 보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50% 일반 국민은 이제 그 역선택은 조금 그 대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50%가 당원이거든요. 그럼. 당원인데 지금 당원에서 열세고 지금 제가 이 동아일보 이게 어제 기사인데 컷오프 2차 예비경선 컷오프 뒤에 늘어난 당원만 해도 19만 명이에요. 19만 명이 이제 누구를 찍을 건지. 그렇지. 그런데 이 19만 명 중에서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많은 젊은 층이고 또 지역적으로 영남보다 수도권 그리고 호남에서 한 10,000명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은 이 당원 투표에서도 좀 자신감이 좀 붙나요? 우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9만 명 중에서 이제 2040이 한 50% 가까이 그렇죠.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수도권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조금 당에 지금 오랫동안 우리 당원들로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 대세론 쪽에 많이 가 있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을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또 기존에 판단하셨던 분들도 좀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일반 여론조사에 수렴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대변 숫자가 벌써 한 58만 명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 수렴한다. 과거도 아니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당의 지지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었어요. 한 달 전에 선언하고 한 달 후에 50% 가까이 되니까 그게 이제 거의 2등 되는 후보가 이제 우리 당원 표가 많았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해서 당선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사실은 홍준표가 석 달 전만 하더라도 10%대에 머물렀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격하게 치고 올라와서 일반 여론은 좋아졌는데 그것도 홍준표의 큰 공이죠. 사실 이 선거판에 이렇게 정말 아주 어려운 판인데 2강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여론조사를 띄웠다. 그렇죠. 이벤트 컨벤션 효과가 없을 뻔했죠. 없을 뻔하고 또 후보가 너무 난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나 그 양반 이름 자꾸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데 하여간 대세론 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당에서 당내 회의할 때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8강, 4강까지는 개인 플레이야. 나도 뭐 가봤지만 캠프에 지금 며칠째 가보지만 근데 지금은 많이 보강이 돼서 상당히 뭔가 이제 열기가 있고 제가 한 가지 그런 말씀은 했어요. 이제 우리 홍 후보가 좀 약간 본인도 주장하지만 뭐 이렇게 독고다이 미안합니다만 이런 독선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치아라 하고 내가 길 내가 간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했고 저는 좀 약간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포용력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충청도 출신에다가 이렇게 수도권에 서고 또 뭐 정치권에는 거의 다 같이 아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런 완충 역할을 하마. 당신 또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잘 안 붙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저기에서 접촉도 하고 또 우리 강석호라고도 왔어. 보수 기질이 또 있거든. 총괄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조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나 위원장들이 우리 홍준표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강석호 통일본부장이 그 캠프에 합류한 거는 아무래도 강석호 전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데 김무성 전 대표 쪽도 이쪽으로 뭐 지원을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저도 사실 마포 포럼 회원인데 마포 포럼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짧게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을 하러 조직적으로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요 당원이 확 늘어났을 때는 역투표를 하러 조직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너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위장 당원 위장 당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정말 당원에 대한 모독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당세가 좋아지잖아요. 지금 당 인기가 지금 민주당보다 5% 10% 앞서는 조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이제 기초단체,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당원들의 그 비중을 50%를 계속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그런 투표를 해야 그러니까 자기도 공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는 참여를 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야지. 이건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부분이 많지. 그것을 와서 역선택을 하려고 그런 거는 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시면 항상 이렇게 너무 말이 재밌어서 시간 못 보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짚어볼게요.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밤에 TV 토론 있죠. 마스 토론. 윤석열 대 홍준표 대 윤석열 마스 토론 있는데 아마 저는 아침 조간딱풀 시간에 몇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일어난 이런 감정 싸움들, 정신머리, 보리장머리 막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이 보수 괴멸에 대한 책임론. 자, 윤석열은 홍준표를 겨냥해서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당대표 하면서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비호감, 홍준표의 비호감 대표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기 시작했다. 괴멸됐다는 이야기고 홍준표는 윤석열 수사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자,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큽니까? 저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도 보기만 하지만. 뭐 일정 부분 다 같이 책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수사하는 본인도 얘기하다시피 뭐 자기 직책에 맞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뭐 그거는 제가 평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구속이 됐는데 나는 그 책임을 이 박영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내가 많이 지칭을 했는데 뭐 어쨌든 보수는 박영수니까 물론 그 후에 검찰총장도 되긴 했습니다만 보수 괴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전국위원회 의장도 하고 저도 이제 당을 재건하려고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뭐 우리가 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 하고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추슬러 가지고 홍 대표가 이제 지자체 전체 공천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6.13 선거인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렇지. 북미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랑 하는 건데 당연히 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조정을 했을 텐데 이거를 선거 하루 전날 해놓은 거야.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하려고 다 날짜 정했는데 그 전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평화에 관한 그 열망이 있는 회의를 잡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홍 대표로서는 올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게 평화 쇼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야 지금 금방 통일이 될 텐데 이게 웬 고춧가루 뿌리나 이래가지고 홍 후보를 막 비판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맞았잖아요. 지금은 맞아서 그때는 홍 의원의 스탠스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통찰도 있고 또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리더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영합하지를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불리한 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책임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설명을 기회를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는 아마 홍 후보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대표였어도 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안창수 전 시장님께서 이 대선 후보 8강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쁘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이걸로 네. 마무리를 하고 예. 지금 8강전에서 4.5등을 하셔가지고 아깝게 4강에 들어가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홍준표 1강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지지 예. 당부 말씀합니다. 뭐 저희들은 뭐 정권 교체의 목적이 있고 저 자신이야 물론 마음을 비우고 후보들 간에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일단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하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선거 국면이나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서로 하면서 협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3주 이상 남았으니 그 나중에 결정적 2주 남았어. 2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 3주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은 11월 5일 날 발표인데 11월 1일 날 2일 날서부터 여론조사를 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끝이거든. 발표만 남았지. 어쨌든 저 다시 또 열기가 더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